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 강화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과 요양시설 등에 대한 소방 안전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이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국토교통부와 소방방재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신병원의 경우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방기관에 알리는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연설비 설치 대상도 6층 이상에서 5층 이하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은 아동과 노인 요양시설에만 적용했던 직통 계단과 배연설비 등 건축법상의 안전장치를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도 적용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자동화재 속보설비 의무화도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시설 안전 점검을 강화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회복지시설 무상 안전 점검을 올해 1,100곳에서 내년에는 2,000곳 이상으로 늘리고 복지시설을 인허가할 때 소방당국의 확인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난 유형과 훈련 표준 시나리오 등을 포함해 연내에 사회복지시설 공통의 안전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하는 등 취약시설의 특성별 종합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정부가 여러 부처에서 비슷하게 진행되어 오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개량 사업을 통합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주거급여 개편 방안 등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위원회 회의에서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에서 유사하게 진행되어 오던 집수리 지원 사업을 단일화하는 내용과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를 현행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의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가 개소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총 720여 건의 보조금 부정신고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에 개소한 정부 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가 운영 1년 만에 총 729건의 보조금 부정신고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환수 예상 금액이 가장 컸던 분야는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진료비가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인당 연간진료비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남 고흥군으로 1인당 197만 4,340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원시 영통구의 경우 1인당 연간진료비가 76만 1,590원으로 전남 고흥과는 2.6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한편 공단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는 56조 2,579억 원으로 2012년과 비교해 5.3%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연대 회의가 발족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자본 중심 경제로 생겨난 양극화와 실업 문제 등의 사회 병리 현상을 해결하고자 대두된 사회적 경제 기업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경기도 내 사회적 경제 기업은 1,396개에 이릅니다. 전국의 15%를 차지하고 이들의 경제적 가치는 3,665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흩어져 있는 도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가 발족식을 열고 출범했습니다. 민간단체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경기도 사회적 기업 협의회를 비롯해 협동조합 협의회와 마을기업 협의회, 자활센터협회 등 9개 관련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는 사회적 경제 사업 활성화와 공동협력 강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경제인들이 있는데 독자적인 방법으로 성장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서로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방안을 모색해내고 서로 협력을 모색해낸다면은 저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자적으로 성장해온 경제 주체들의 한계를 느껴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가 새로운 공동체 경제의 틀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아토피 치료에 나섰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방관리 교실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어린이들의 아토피 질환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용인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중 하나인 신월초등학교. 방과 후 보건교육실에 다양한 학년의 어린이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아토피란 무엇이며 어떤 증상들을 보이고 있는지, 또 예방이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실습과 강의가 흥미롭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목욕법이나 보습제 바르는 방법 같은 것들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오늘 아토피나 그런 것을 목욕하는 것에 대해 배웠는데 제가 진짜 아토피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토피에 대해서 목욕을 할 때나 보습제를 바르는 것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용인시 관내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는 44곳. 아이들이 손쉽게 아토피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자재를 제공하여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토피 질환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보건소에서 인형극이라던가 아니면 판넬이나 여러 가지 교육 기자재를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많이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아이들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은 아이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습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 아토피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코레일이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열차별 탑승률에 따라 KTX 요금을 할인해주는 다양한 할인 상품을 도입합니다. 코레일은 이번 개편에 따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최대 15%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은 철도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로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에도 동일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청은 관내 중계동 목련 아파트에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 목욕탕을 개장했습니다. 목욕 비용은 일반인은 5,000원, 장애 등급 4급 이상 장애인과 경로 우대자, 중증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등 할인 대상자는 3,000원입니다. 부천시는 11월 1일부터 관내 장애 1, 2급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 택시의 기본 요금을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다만 관내 1km당 200원, 시외 지역은 시 경계로부터 1km당 300원씩 추가 요금을, 심야에는 20% 할증 요금을 적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22일까지 전국 행정기관과 주민센터, 고속도로 휴게소 등 장애인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시설 5,90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는 용인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경기 용인시 용인면허시험장에 개소합니다. 센터에서는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차량 개조에 대한 정보 등도 제공합니다. 국제 로타리클럽 3610지구가 태풍으로 피해를 본 필리핀에 2차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유동명 3610지구 총재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필리핀 타클로반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재차 필요성을 느껴서 봉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 신진대사의 균형을 유지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갑상선.
그만큼 중요한 기관인데요. 갑상선에 찾아오는 질환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갑상선 관련 질환들을 알아봅니다. 목의 중앙,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 갑상선은 신진대사의 흐름을 조절해주는 갑상선 호르몬과 뼈와 신장에 작용해 혈중 칼슘 수치를 낮춰주는 칼시토닌을 만들고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갑상선 기능이 저하돼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오거나 적게 분비될 경우 찾아오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할 경우 찾아오는데요. 갑상선이 비대해지는 증상과 함께 더위를 잘 타고 식욕이 왕성해지지만 체중이 감소하는 현상,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게 되는데 많은 호르몬 분비는 갑상선 부위에 중독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반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찾아오는데요. 신진대사가 느려져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몸에 열이 떨어져 땀이 잘 나지 않고 얼굴과 손발이 붓는 부종, 근육통, 식욕은 없는데 체중이 느는 등의 현상을 보입니다. 또 하나, 갑상선의 대표적 질환인 갑상선암. 갑상선암은 전이 속도가 느리고 치료의 예후가 좋아 착한암, 거북이암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기 쉽지만 갑상선암은 꾸준한 관찰과 수술이 필요합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이광복 씨도 느리게 진행하는 순환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수술을 택했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요. 좀 힘들었어요. 어지러움이 많고 저 수술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갑상선암은 병리학적인 소견에 따라 유두암과 역형성암 등 4가지가 있는데요. 역형성암은 매우 위험한 암으로 분류됩니다. 사실은 이건 손을 못 씁니다. 갑상선 역형성암이 진단되면 그러다 끝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뭐냐면 석 달 내에 사망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역형성암을 만날까봐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역형성암의 발생은 전체 갑상선암 환자의 5% 미만이고 일부 연구에서는 0.2% 정도라고 설명하지만 갑상선 유두암 등 순환암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역형성암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갑상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면역력을 기르고 평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임신 등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갑상선 관련 질환에 걸리기 쉬운 만큼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 활동 등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 갑상선을 앓았던 가족이 있다면 미리 검진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사진 한 장, 오늘의 한 컷입니다. 주의!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 18cm. 손바닥 한 뼘 정도의 틈에 휠체어 바퀴나 아이들의 발이 빠진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네, 앞서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을 봤는데요. 지금도 많은 교통 이동약자들이 교통시설을 이용하면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은 이런 틈부터 없애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